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승현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방공학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리고 제가 연구원에 입사를 해서 이제 바로 지방공학회 회원이 됐었는데, 사실 지방공학회 활동을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장님이 그래서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교수님들이 이제 많은 그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어려운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심도 깊은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이런 업무와 관련돼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먼저 그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그 부서가 도로관리 통합 클러스터라는 곳인데요. 제가 국토교통부가 사실은 도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일반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그 업무를 본인들이 다 하기 어려우니 저희 같은 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업무를 갖다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 국도나 고속국도는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잘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지방도라든지 그리고 도시에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가 좀 부족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산사태라든지 토속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나마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국도에 있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료가 돼 있는 반면에,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좀 자료가 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현실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도로를 갖다가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포장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터널 같은 경우는 도로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에 대한 통계들이 어느 정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탈면 같은 경우는, 비탈면은 고속국도와 일반 국도만 그 개수가 정확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한 통계는 사실 없는 편입니다. 사실 오늘 교수님들이 많은 통계들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참 재밌는 거는 교수님들이 보여주시는 통계,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다 달라요.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제대로 모으고 그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좀 없다라는 부분, 좀 그런 현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도로를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오늘 이제 주제인 뭐 물과 관련된 뭐 산사태, 토속류 이런 것도 지금 큰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로 관련된 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한 2-3년 전에는 그때 폭염이 심하게 왔을 때 그 교량의 교대부라든지 콘크리트 포장이 이제 솟아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하고 비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리고 뭐 태풍이 뭐 오고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산사태가 많이 나죠. 지금 왼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이 2018년 10월 8일 날 경주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입니다. 저 때 경주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국도 4호선이었는데, 산사태가 나면서 산에 있는 물질들이 전부 다 도로로 이동하면서 도로 자체가 20-30m 솟아오르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저 부분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완전히 사면을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2019년도에 블랙아이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물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새벽에 이제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저 부분이 지금 사면하고 바로 옆입니다. 저렇게 이제 사면하고 바로 옆이거나 서로 사면이 마주보거나 있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응달로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물이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블랙아이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연구 타켓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그리고 감사원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그분들이 물어보는 게 제일 첫 번째가 얼마나 많은 비탈면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비탈면을 관리하게 하는 기준은 뭐고, 각각의 기준이 있다면 등급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산사태 수는 얼마고 그 규모는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가 산사태나 비탈면 붕괴로부터 피해가 어느 정도 있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복구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가. 그리고 응급 복구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효율적인 대처 공법은 뭐냐. 우리는 얼마나 예산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연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연구에 대한 답이
오늘 공통 심포지엄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도로를 관리할 때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업무들을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포장, 비탈면, 교량, 터널, 표지에 대한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 또한 업무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뭐 네이버와 같은 포털 앱, 그다음에 교통량, 점용, 뭐 제설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학회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내용을 발표한 적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외부로 한 번도 공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통량 같이 이제 법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를 저희가 그냥 가지고만 있고 밖으로 오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국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시대가 공공 데이터 개방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자꾸 보여드리고, 그래서 학계에서 이런 연구들을 할 수 있도록 이 리소스를 저희가 제공해야 된다라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사실은 도로비탈면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1997년도에 시작이 됐고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23년째인데 23년째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는 일반 국도에 있는 모든 비탈면에 대한 기본적인 재원, 그다음에 지질, 수리화적 특성,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위험 비탈면들을 뽑아내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붕괴가 발생하거나 위험하다라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공법을 뭘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들을 갖다가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기록도 하고 그렇게 데이터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한 5년 전에는 드론을 또 도입을 했습니다. 드론을 도입한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이유인데요. 저희는 이제 일을 하러 가면은 산에 막 올라가야 됩니다. 기어서 막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올라갈 때 막 풀도 많고 뱀도 만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내려올 때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드론을 갖다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드론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지금은 드론을 갖다가 굉장히 많은 기관에 보급을 했고 국가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점검을 할 때 드론을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 데이터를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갖다가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는 쌓아놓고 있는데요. 그거 갖다가 저희는 그냥 뷰 형태나 이미지 형태로 보는 거에 불과하고, 아, 여기 산에 뭐 분분이 있구나, 뭐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모델링이라든지 수치 해석을 할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지금 이 기록은 저희가 도로 비탈면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저희가 도로 비탈면에 뭐 매년 낙석이 발생하기도 하고 안반 파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뭐 토속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뭐 돌 하나 떨어진 거를 그 붕괴로 보진 않았고, 규모적으로 50루베 이상인 게 몇 개인지를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를 쭉 합쳤는데, 사실은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좀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약간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2019년, 2020년 자료를 보면은 다시 붕괴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제 2020년에 피해가 사실 좀 엄청났습니다. 뭐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가 아까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도대체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길래 이놈의 붕괴는 계속 들쭉날쭉 하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목표가 붕괴를 100% 막을 수는 없거든요. 다만 대형 붕괴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 이제 큰 붕괴가 날 만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대책공법을 갖다 적용을 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그 매년 기록된 것 중에서 1000루베 이상, 저희는 보통 중대 규모 이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000루베 이상의 붕괴 비탈면의 기록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1년 동안 한 10회 이하입니다. 다만 2020년이 갑자기 확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갖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2020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장마일수가 길었던 해입니다. 뭐 평균 장마일수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18일이다. 어떤 분은 30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엄청 장마가 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마도 길었을 뿐만 아니라 국지성 집중 강우도 엄청 많이 발생을 했고요. 예를 들면 충청남도 뭐 공주에서 비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해도 공주 내에서도 산지냐 도시냐 하천 부분이냐에 따라 가지고 비의 양이 너무 달라 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피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2020년은 긴 장마 이후에 태풍 3개가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경상남도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데이터를 쫙 모았을 때 사실은 2020년에 전국 피해량은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이 났고 재산 피해도 조단이었고 시설물 피해도 사실 엄청났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집중호우가 이제 있었던 7, 8월에 80% 이상의 피해가 났었고요. 태풍이 들어오고 나가지고 또 피해 났던 게 한 18.7% 정도 되는데 저는 사실 뭐 이 데이터가 크게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의 특징으로 봤을 때 경상도 지역의 피해가 유달실이 많은 거는 다 아시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저희는 이제 파괴 유형을 갖다가 깎기 비타민의 피해냐, 쌓기 비타민의 피해냐, 토속류의 피해냐, 혹은 다른 형태의 피해냐로 구별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구별은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해 형태를 봤을 때 피해가 크냐 작냐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정성적으로 나눴습니다. 교수님들이 하시는 그런 이제 심도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표현할 때 교통통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추가적으로 붕괴가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해서 4개의 등급으로 나눴고요. 특히 위험도가 높은 등급의 현장들은 그 당시 2020년 내에 무조건 다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차년도에 연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0년의 피해 현장들은 2021년 한 9월까지 공사를 갖다가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걱정 많이 했던 거는 2020년도의 피해가 2021년에도 또 날까를 걱정을 했는데 2021년에 너무 조용하게 넘어가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부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피해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 기록한 백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이 백서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발간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산사태 전략을 수립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데브리 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발생하는 위치가 보면은 산지잖아요, 산지. 저희가 관리하는 건 도로부입니다. 도로부는 국토교통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산지부는 산림청이 관리합니다. 이게 관련 부서가 서로 달라가지고 산림청은 자기들 것만 하겠다고 얘기하고 국토부는 국토부 것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부에서 아무리 대책을 잘 세워도 산지부에 문제가 있으면은 결국은 그 문제가 끝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산림청과 국토교통부가 MOU를 맺었고요. 그 MOU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들을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현장인데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큰 돌들이 한꺼번에 떨어져 내렸습니다. 한꺼번에 떨어져 내렸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낙석이 떨어졌던 부분인데 굉장히 산이 높았습니다. 한 30m 이상의 그 비탈면이었고 상부 자연사면 경사도 한 40도 이상의 경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앵커 같은 공법을 갖다가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절치를 할 만한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하천이 보이는데요. 하천에 아무도 안 산다는 걸 저희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러한 낙석이라든지 대규모 이하 남기들이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현장은 피항 터널이라 그래가지고 도로에다가 터널 구조물을 만들어서 혹시나 추가로 붕괴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두 번째 현장은 사실 하천부가 붕괴됐던 현장입니다. 사실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보통 이제 하천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부분은 수축부잖아요. 근데 저는 하천은 잘 모릅니다. 근데 수축부인데 이 현장은 특이하게도 하천이 거의 직선인데 이제 하천 제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이제 비가 엄청나게 오면서 비가 도로에도 넘치고 그리고 옆에 있는 하천도 이 수위가 상승이 됐었고 그리고 이 도로를 횡단에 있는 배수시설 강도 굉장히 작은 거였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우측에 이렇게 도로가 꺼진 게 보이실 거고요. 근접 사진을 보시면은 특히 문제가 됐던 거는 저 철골 구조물이었습니다. 하천에 저 옹벽을 갖다가 하긴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철골을 짜고 거기다가 이제 자갈을 갖다가 채워놓은 형태죠. 근데 이게 이 사실은 뒤에 집안을 보시면은 요 그 터널 포장 밑에 보면 집안이 거의 다 그냥 생짜배기로 드러나 있고 거기에 대한 그 보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집안 자체도 약화시켰고요. 여하튼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오면서 도로가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철골 구조물의 옹벽을 다 드러내고 그 부벽식 옹벽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부벽식 옹벽을 했고 원래는 도로를 새로 놓을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좀 케이스가 안 됐습니다. 다음 현장은 설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현장이었는데요. 그날도 이제 8월 4일날 비가 엄청 오면서 그 설악산 국립공원의 한계령을 따라 가지고 토속류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은 토속류가 실제로 도로로 들어왔던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지금 이제 토속류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형태고 물도 내려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현장을 갔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집중해서 저기 봤던 건 뭐냐면 인도였습니다. 사실 그 이게 전경 사진인데 지금 토속유가 터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뭐가 드러나 있는 게 보이시는데 여기가 지금 인도였습니다. 사실 인도는 지도에 표시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올라가 보지 않으면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인도에서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만은 아마 우리 교수님들은 그거를 풀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인도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 건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터널 입구에서 토속류가 발생해서 들어왔던 건데요. 제가 이제 6월 30일 날 그 남설악 터널이라는 데서 토속류가 발생했다고 해서 현장을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다음날 갔을 때 제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비탈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탈면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터널의 왼쪽 부분에 비탈면은 멀쩡한 겁니다. 하나도 붕괴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멀쩡했는데 도대체 이 흙이 어디서 왔느냐 라는 걸 고민을 하면서 드론을 띄웠는데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현장이 그 전에 산불이 엄청 크게 났었습니다. 산불이 엄청 크게 나가지고 나무를 정리를 해야 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걔들이 나무 정리 사업을 하면서 임도도 내고 그리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냥 계곡에다 다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비가 와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내려왔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다양하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국가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계획 중에 하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대 설치입니다. 사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오류가 많습니다. 신축계라든지 뭐 경사계라든지 지중경사계 설치를 해봤자 오류 데이터가 너무 많고 동식물 영향도 많이 받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저희가 여하튼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센서들을 도입을 해서 시범 사업을 했고요. 올해 저희가 6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때문에 130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그 다음 연도에 해서 총 810개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문의를 하시면 제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을 통해서 수많은 자료들이 많이 오고 있고 자료들이 쌓이고는 있는데
그 자료를 갖다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교수님 또는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 학생분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데이터베이스 마련인데 아까 제 전에 이제 교수님이 버너러빌리티를 얘기를 하시면서 해저드 맵, 리스크 맵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주셔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공부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토속류 관리를 하려면 도대체 토속류가 어디서 나느냐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산림청에서 사실 공개된 지도는 아닙니다. 토속류 피해 예측 지도라는 것과 토속류 통합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개는 아니고 그냥 걔들만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들은 여하튼 지형적인 형태와 그 다음에 토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정보, 그 다음에 밑에 주택지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제 위험도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만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를 갖다가 저희 도로에 엎으면은 중복이 되는 부분에서 어떤 지점이 이제 산사태 1등급에 해당하는지 2등급에 해당하는지 혹은 이눈데이션이 얼만큼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올해 지금 이런 코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사태 토속류 발생 위험지구에 대한 리스트를 갖다 리스트업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다만 이 리스트업을 했던 거에 대해 가지고 현장 상황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장 합동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국토부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들이 하시는 연구들을 아마 현업에서 좀 열심히 쓰고 싶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